저는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최초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제 연령을 보게 되면은 평균 2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시작하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50% 이상이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에서 5세 아이들도 1.5에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하고 인지 발달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양질의 컨텐츠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나 숫자, 색깔, 모양 등을 다루는 컨텐츠는 그 기초학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자극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있는 혼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가 노출을 하게 되면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출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키고 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아이들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연습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서하고 사회적인 발달인데요. 되게 좋은 적절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세사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인 교육이나 공감 능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캐릭터들이 서로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술이나 정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디어 사용이 지나치게 일상화되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노출될 경우 아이들은 공격성이나 불안감을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은 신체 발달인데요.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체 활동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만이나 근골격계 발달, 그다음에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잠자기 전에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서 아이가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요. 이때 보는 되게 자극적인 내용 자체가 아이들을 과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 시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력, 또 주의력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과 자극적인 컨텐츠가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디어 사용 습관이 나중에 학교에서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ADHD 같은 주의력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늦게 사주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책임감,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능력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디어 기기의 도입 시기를 늦추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취학 아동 6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절대 소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현실 세계의 경험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개인 기기를 소유하게 되면 현실과 디지털 세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사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때도 소유하기보다는 부모님의 관리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교육용 앱이 필요하다 아니면 누구하고 영상통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소유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또래와의 연결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엄청 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학습과 놀이, 신체 활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미루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지만 부모님의 지도와 사용 규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은 아이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도용,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 사이버 폭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사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유하게 되면은 아이는 시간 관리나 콘텐츠 선택에서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학습과 놀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기기를 소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아이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2시간, 1시간 이렇게 정하는 거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은 이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시간, 그다음에 잠자기 전 1시간 전엔 사용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통 본인도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조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앱을 보고 어떤 컨텐츠를 갖다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더 모니터링 하시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되게 유해한 앱과 컨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 교육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은 디지털 디톡스를 조금 도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가족이 이런 규정에 하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이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